20. 터벌 때 물러가라. 하늘에서는 찬란한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눈이 부신 그 빗줄기에서는 감미로운 향내가 미약한 바람결처럼 풍겨나오고 있었다. 어서 오거라. 어서 와.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주겠다. 어디선지 들려오는 소리였다. 아주 멀고 먼 곳에서 웅웅웅 울려오는 쇠북소리처럼 그 소리는 무겁고도 성스러웠다. 그러나 그 소리가 어디서 울려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사방에는 찬란한 빗줄기의 눈부심과 감미로운 향기의 바람뿐 그 소리가 울려오는 방향은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조바심이 나서 속으로 외쳤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일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녀는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또 두리번거렸다. 기다리거라. 길을 일러줄 것이니. 길이 다소 험하다고 하여 중도에서 작파하면 안 될 것인지 끝까지 오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울림 좋은 목소리가 어디선지 들려왔다. 약속드립니다. 길이 아무리 험해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길만 일러주십시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그 소리는 입 밖으로 나가지 않고 속에서만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서야 자신이 벙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약속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길이 아무리 험해도 기어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길만 일러주십시오. 그녀는 안타까워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알았느니라. 잠시 기다리도록 하여라. 그 소리가 메아리처럼 감감하게 사라지는가 싶더니 멀리서부터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우르릉 우르릉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점차로 가까워지고 커지면서 빗줄기는 더욱 찬란해지고 향내는 한결 진하게 퍼졌다. 그녀는 몸 전체가 짜릿거리며 맑은 이슬방울처럼 새 기운이 솟는 것을 느꼈다. 천둥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온몸을 흔들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였다. 찬란한 빗줄기 속에서 우람한 산이 서서히 나타났다. 울창한 숲과 바위로 된 산은 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험산을 대하자 오히려 힘이 솟아올랐다. 오너라. 와서 이걸 받아가거라. 산봉우리에서 울려오는 소리였다. 그녀는 눈이 부신 것을 가까스로 견뎌내며 산봉우리를 올려다보았다. 신령님! 그녀는 부르짖으며 합장을 했다. 형형색색의 비단 옷에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신령님은 겹겹으로 원을 그린 찬란한 빛에 에워싸여 있었다. 그 신령님의 손에 하얀 물건이 들려 있었다. 눈이 부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험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시에 찔리고 돌에 부딪혀 넘어지고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고 그러나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산을 올라갔다. 거의 상봉에 이르러 그녀는 신령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산삼인 것을 알았다. 저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틀림없이 내 것이다. 걷잡을 수 없는 욕심이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힘을 모아 신령님을 향해 치달았다. 그때 불쑥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다. 그녀는 소스라치며 뒤로 물러섰다. 앞을 가로막는 건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형상은 몸서리 쳐지도록 무서웠다. 소복에 산발을 했고 쭈글쭈글한 얼굴은 푸르죽죽한 색깔이었다. 엄니, 왜 이러요? 어째 내 길을 막소? 그녀는 안타깝게 말했다. 그 말은 아까와는 달리 입 밖으로 나왔다. 인연 안 뒤야. 저것은 네 것이 아니여. 어머니는 양팔을 벌리며 가혹하게 내수었다. 아니여라. 내 것이여라. 신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인데 어째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요. 나는 기어운고 저걸 가져야 했을게 저래 비기시오.
그녀는 어머니를 밀치며 앞으로 내달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시 앞을 막아섰다. 애미 말 듣고 그냥 가였어. 저것은 네 것이 아니란께. 어머니의 음성은 한층 냉혹했다. 그럴수록 그녀는 산삼을 갖고 싶은 욕망이 타올랐다. 좋은 일 한다고 간섭 마시오. 저것은 내 것인께. 그녀는 다시 앞으로 내달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또다시 앞을 막아섰다. 인자 마지막이요. 애미 말 듣고 그냥 돌아서란께. 어머니의 얼굴빛이 불구죽죽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산봉우리를 올려다보았다. 신령님의 손에 들린 산삼이 곧 잡힐 듯이 가까웠다. 그녀는 미친 듯이 앞으로 내달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까마득한 산골짜기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엄니, 엄니. 소아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눈을 번히 뜬 채 누워 있었다. 전신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흉측하고도 불길한 꿈이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왜 또 앞길을 회방하는 것일까? 신령님이 산삼을 내리시는 것은 태몽 중에서도 제일인 생남의 태몽이 아닌가? 그런데 왜 어머니는? 소아는 꿈속의 무서움이 그대로 남아 이불을 뒤집었었다. 한기로 전신이 오들오들 떨렸다.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꽃이 비치지 않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며칠째를 보내고 있던 참이었다. 엄니, 엄니는 저 시상에 가서도 날 못 잊고 그러는가. 엄니, 인자나 잊어불고 훌훌 좋은 시상으로 가서 살소. 이승과 저승간이 속 말린 뒤 이승 자석일은 이승 자석한테 맡겨두소. 엄니가 나 하는 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인자 소용없네. 내 마음이고 몸이고 폴세 그분한테 빠져버렸은께. 그것이 다 신령님 뜻이고 인연의 고리가 아니겠는가. 신령님이 하신 일을 신령님 딸인 엄니가 어떻게 막었다고 그러는가. 나는 시상 없어도 신령님 뜻 따라갈 것인께. 엄니, 너무 섭하게 생각 말소. 이리 사나 저리 사나 한평생 살다 가는 것인데 지 좋은 길 따라 살아야 안 쓰겠는가. 소아, 혼자서 많이 외롭겠소. 그분의 깊고 정겨운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분은 떠나면서 자신을 꼭 끌어안고는 그렇게 말했었다. 음성만큼 생생하고 분명하게 그분의 체온과 채취도 남아있었다. 계란장수로 변장한 그분의 모습이 시야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뒤늦게 샘솟는 후회를 씹고 있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었으면 응해야 했을 것을, 그분이 바라는 것이었으면 따라야 했을 것을, 현생의 인연이 언제 어둠으로 막히게 될지 모르면서 몸섞어 만남을 짓는 그 진한 인연의 자리를 피하다니. 저리 가는 걸음걸음으로 현생의 인연이 마금되면 어찌하랴. 그녀는 불현듯 그분을 쫓아가 붙들고 싶은 충동에 떨었다. 그러나 그건 마음뿐이었다. 아무리 어머니의 49제 전이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강하게 이끌었더라면 어찌 마다했을 것이랴. 떠난 육친에 대한 예절이 아무리 중하다 한들 마음 열어 몸을 바친 그 인연에 비하랴. 그분의 모습이 멀어져 가는 만큼 사무쳐오는 그리움에 몸을 떨며 그녀는 신내림할 때의 발열 현상에 취해가고 있었다. 머리끝으로부터 발끝으로부터 잔물결 쳐오기 시작하는 뜨거움, 혼미하게 흔들리고 부서지는 무수한 불꽃, 그것들을 일으키는 힘은 바라 소리도 꽹가리 소리도 주문도 아니었다. 그분의 깊은 음성, 이름을 알 수 없는 채취, 뜨거운 체온, 전신을 더듬어 내리던 손. 그녀는 나무 둥치를 끌어안고 몸을 비비 꼬았다. 소아는 또 그때와 똑같은 발열 현상에 들뜨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찼고 저고리를 벗어 던졌고 치만 말기를 풀었고 마침내 알몸이 되어 전신을 뒤틀었다.
비파를 내미는 소년이 갑자기 어른으로 변했다. 그 어른이 전신을 감싸오고 있었다. 뜨거움이 활활 불붙어 오르고 있었다. 그 뜨거움이 일시에 한 곳으로 몰리며 터져올랐다. 수없이 많은 불꽃이 하늘을 뒤덮었다. 경찰서장 남인태가 도경찰국으로부터 전출 명령을 받은 것은 김범우를 순천으로 이첩하고 닷새가 지나서였다. 전출 명령서에 명기된 전출지는 광양읍, 지위는 서장, 부임 날짜는 이틀 후였다. 전출 명령서를 쥔 남인태는 하얗게 질려 푸들푸들 떨었다. 정신이 아찔아찔하고 자꾸만 무릎이 꺾였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지. 남인태는 몇 번이고 마른 침을 삼키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 머리를 짤짤 흔들고 하여 감정을 수습하려고 애썼다. 물을 연거푸 서너 컵이나 마시고 줄담배를 피워댔다. 그러나 가슴의 벌떡거림이나 팔다리의 경련은 진정되지 않았다. 전출 명령서를 또 들여다보았다. 그 종이 쪽지 위에 글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냉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뒤늦은 통탄이 종이 쪽지를 볼 때마다 터져나왔다. 계산착오도 이만저만한 계산착오가 아니었다. 김범우가 이첩시킨 다음 날 풀려나오고 말았을 때 가슴이 섬뜩해지는 불길함을 느꼈던 것이다. 김씨 문중의 힘이 그렇게 강하고 신속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김범우 쪽에서는 씻은 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럴수록 꺼림칙한 불안감에 쌓여 며칠을 보내다가 덜컥 그 종이 쪽지를 받고 만 것이다. 어떻게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남인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부심했지만 묘안은 떠올라주지 않았다. 광양서장. 이건 좌천도 파면에 가까운 좌천이었다. 벌교나 광양이 행정단위는 똑같은 읍이지만 읍이라고 다 같은 읍은 아니었다. 벌교에서는 엄연히 경찰서장인데 광양에서는 지서장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광양의 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수습하려고 갑자기 기구를 확대시킨 임시경찰서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좌천일 뿐만 아니라 한 직위가 떨어진 강등이기도 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의 가슴은 다시 벌떡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양은 지금 치열한 전투지구였다. 반란군들이 진을 친 것이 바로 광양의 백운산이었다. 광양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사지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김가놈들, 그 죽일 놈의 영감탱이. 남인태는 부드드득 이빨을 갈았다. 더 큰 지역,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 했는데 이 지경이 되다니. 남인태는 주먹을 부르쥐며 떨었다. 그래, 최익승 의원을 찾아가자. 남인태는 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최익승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과 전출지 부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암담하게 만들었다. 서울까지 가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리는 형편이었다. 최익승을 잠깐이라도 만나고 내려오는 시간까지 합하면 못해도 사흘이 필요했다. 사흘이 지나면 명령불복종의 근무이탈이라는 죄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비상시국의 그 죄는 파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총살은 아니더라도 실형을 받을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최근 들어 경찰 지원자는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얼마든지 받아들인다는 방침인 반면에 이직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노란 개는 조심해야 하지만 검은 개는 우리 밥이라고 빨갱이들이 큰 소리치는 판에 경찰 지원자가 있을 리 없었고 목숨 아까운 이직 희망자만 속을 앓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직을 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떼어 뒷돈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 아들을 경찰서에서 빼내기 위해 아버지가 손수 작두질을 해서 손가락 2개를 잘랐다가 그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받기도 했다. 남인태는 끙끙 앓다시피 하며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다. 최익승.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만나야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남인태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소리쳤다. 맞아, 바로 저것이요.
남인태는 펄쩍 뛰듯이 하며 손바닥까지 맞대렸다. 남인태는 촌각을 지체하지 않고 우체국으로 갔다. 서장님, 여기서는 서울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데 어찌했을까요? 아가씨가 미안한 듯 웃음 지었다. 그게 무슨 새 날아가는 소리야? 남인태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고함 소리는 우체국 안을 울렸고 10명 남짓한 직원들의 눈길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리는가 싶더니 서장인 것을 알아보고는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섰다. 아마 이번 난리통에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우리 관할도 아니고 해서 이거 죄송스러워서 화급하신 일이면 천상 순천으로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우체국장이 굽신거리며 설명했다. 남인태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러나 더는 어쩌는 도리가 없었다. 순천 아니라 광주까지라도 가야 할 판이었다. 순천으로 넘어간 남인태는 최익승 의원 집에 전화를 했지만 최 의원은 부재 중이었다. 마음 급한 남인태의 서두름이었을 뿐 국회의원이 낮에 집에 있을 리가 없었다. 벌교요? 남소장이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따가 밤 8시가 넘어서 다시 걸어주세요. 귀에 선 서울 말씨의 여자는 마땅찮아 하는 기색을 완연히 드러냈다. 남인태는 순천에서 하룻밤을 잘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밤 8시까지는 몸살이 날 지경으로 지루한 시간이었다. 시간으로 치면 5시간일 뿐인데 지루함으로는 몇 년을 넘기는 것만 같았다. 그놈의 영감탱이가 제 아무리 까불어도 최 의원님 전화 한 통이면 그까지 전출 명령서 같은 건 코 풀어 던진 종이 쪽지다. 남인태는 이런 위안을 씹고 또 씹으며 그 지루한 시간을 죽여갔다. 7시 30분쯤에 전화를 신청했다. 연결되는데 소모할 시간을 미리 계산한 것이었다. 초주 1시간이 더디게 흐르고 있었다. 맛도 모르고 연거푸 담배를 피워댔다. 얼마나 모질게 살아온 인생 역정인가. 앞길이 신장로처럼 환히 뚫린 이 지점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남인태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40분이 지나 8시 10분경에 통화가 되었다. 기막히게도 최 의원은 집에 있었다. 기다리라는 여자의 말에 남인태는 하느님 하는 소리를 한숨과 함께 토해냈다. 최 의원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남인태의 온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숨소리마저 거칠어졌다. 그는 형식적인 인사를 대충 끝내고 그동안의 경위를 겸한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김범우를 순천으로 이첩시킨 대목으로 접어들면서 그는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말도 약간씩 더듬거렸다. 그러나 김범우를 이첩시킨 것은 어디까지나 김사용이 최 의원님을 찾아가게 하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일거일동은 최 의원님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고 최 의원님만을 위해 취해진 것임을 강조했다. 의원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실 분은 의원님밖에 없습니다. 남인태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벽에 걸린 전화기에다 대고 연신 고개를 꾸벅이고 있었다. 이 사람아, 누가 그따위 시건방진 짓 하랬는가? 나는 그런 일 시킨 적이 없어. 자네가 없지는 뭘 자네가 부담도록 해. 나는 모르겠어. 의원님, 의원 각하! 남인태는 절박하게 소리쳤다. 그러나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남인태는 정신이 핑그르르 도는 것을 느꼈다. 숨이 컥 막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두 손으로 벽을 짚었다. 고개가 푹 꺾이면서 머리가 벽에 부딪혔다. 그 바람에 벗겨진 모자가 발치깨로 떨어져 두어 바퀴 구르다가 속을 내보이며 발락 누웠다. 남인태가 겨우 정신을 수습한 것은 그에게 교환원이 통화료를 요구해서였다. 속이 뒤집어진 남인태는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다. 술만 몇 잔 마시고 여관을 찾아들었다. 간절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통행 금지가 발을 묶고 있었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감에 그는 계속 신음을 씹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얼마나 기막히게 살아온 인생인데.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최익승 그놈 그 사기꾼. 내가 망하면 그놈도 망해야 돼.
그놈이 나를 이 꼴로 만들다니 그놈을 죽여야 돼. 남인태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신음하고 몸부림치며 온 방바닥을 훑고 다녔다. 남인태는 아침 첫 기차를 탔다. 기차에서 내린 그 길로 그는 복림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김사용을 찾아가 백배 사죄하고 용서를 빌려는 것이었다. 기차를 타고 오며 온갖 궁리를 다 하던 끝에 생각해낸 것이었다. 김사용은 최익승보다야 한결 윗길이었고 사정을 하면 통할 것 같았던 것이다. 김사용이 마음만 먹으면 전출 명령서를 철회시키는 것쯤 아무것도 아닐 것이었다. 김사용을 찾아가는 것은 남인태에게 마지막 남은 길이었다. 김사용은 남인태를 냉랭한 표정으로 맞았다. 어르신, 절 받으십시오. 남인태는 넙죽 큰절부터 했다. 김사용은 긴 담뱃대를 문 채 외면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남인태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간곡하게 말했다. 남 서장, 무슨 말씀이요? 김사용의 음성은 낮고도 차가웠다. 제 죄를 한 번만 용서하시고 벌교를 위해 올바로 일할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로선 당최 모를 소리뿐이요. 어제 전출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번에 제가 아드님한테 잘못한 죄로. 에헤, 남 서장! 김사용의 언성이 높아지며 허리가 꼿꼿하게 일어섰다. 눈꼬리에서 노여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예, 어르신. 소위 관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 무슨 망발이요? 그런 문제는 난 모르는 일이요. 돌아가시오. 어르신 제발. 천서방 어디 있느냐? 김사용은 목총을 도두어 밖에다 대고 소리쳤다. 남인태는 영문을 몰라 불안한 눈을 굴리고 있었다. 어르신, 지 왔는디요? 잠시 뒤에 밖에서 들려온 말이었다. 오냐? 남 서장이 가시는데 몸바꾸지 잘 모셔라. 김사용이 밖에다 대고 이른 말이었다. 남인태는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남인태는 오전 내내 서장실에 박혀 있다가 점심 무렵이 돼서 서너 군데에 자신의 전출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 그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그러나 내일이면 전출지로 떠나야 했으므로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전화를 끝내고 나서 남인태는 한층 더 세상 살 맛을 잃어버렸다. 전출을 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은 그래요 하며 놀랐고 그 다음은 어디지요 하고 물었다. 그때 그는 죽고 싶은 심정으로 광양이라고 말했고 상대방은 그래요 하며 이상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 이상스러운 어조는 무시가 분명했다. 세 군데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반응은 대동소이했고 빈말을 망정 누구 하나 송별주를 사주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죽일 놈들. 내가 순천이나 광주로 간다고 해도 저놈들이 그리 냉랭할 것인가. 남인태는 패배감과 함께 세상 인심의 살벌함을 통절하게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경 남인태 서장은 열댓 명의 형식적인 전송을 받으며 벌교를 떠나고 있었다. 최익승, 김사용 두 놈 다 어디 두고 보자. 내 목숨 붙어있는 한 이놈들한테 기어이 원수를 갚고 말 것이다. 내가 누구라고. 나를 이 꼴로 만들어놓고 이놈들은 고이 사라질 것 같으냐. 남인태는 기차에 오르며 이를 갈고 있었다. 남자 전송객들 뒤쪽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선 한 여자가 눈물을 훔치며 멀어지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남인태의 아내 목포댁이었다. 전송객들이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토벌대장 임만수와 염상구는 그들의 뒤로 처져 걸었다. 저 친구 좌천을 당해도 더럽게 당했군. 임만수가 볼품없이 못생긴 콧등을 실룩이며 말했다. 어머성님을 건드렸은께 그곳이야 당연지사 아니겠소. 염상구가 가당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 집안이 정말 그리 힘이 있소? 임만수가 아니 꼽다는 듯 염상구를 곁눈질로 지켜보고 물었다.
어째 인자 대장님이 한번 붙어보고 잡소? 염상구가 고개를 쑥 빼며 반문했다. 묻는 말에나 대답하시오. 임만수가 쳐내듯이 차게 말했다. 그 집안도 씨지만 김범우란 사람도 씨요. 미국 스파이 교육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께. 만약 그 사람이 영상진이하고 한패가 되었더라면 판이 볼만했을 것이오. 나 같은 것 볼세 청년단장 못해먹고 저 세상으로 날아갔을 것이고 벌교 바닥서 토별대가 설레발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게 무슨 소리요? 임만수가 정색을 하며 눈을 치떴다. 김범우도 염상진이하고 한눈에 핵교 댕길 때는 빨갱이 사상을 가졌었다 그런 말이오. 근데 학병에 댕겨오고 나서 전향을 해버렸소. 그런께 염상진이는 한쪽 날개를 잃어뿐 매가 된 심이오. 그 사람이 어떻게 세다는 거요? 임만수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었다. 말로 다 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자면 범우성님은 잠자는 호랭이요. 잠자는 호랭이? 임만수가 되씹었다. 그 입술에 묘한 웃음이 물려 있었다. 어째 못 믿겠소? 임만수는 잠자코 걷기만 했다. 그가 없는 자리에서도 염상구 놈이 성님 하는 것을 보면 한가락을 단단히 하는 모양이다 싶었고 그가 학교 선생인 것을 생각하면 괜한 허풍 같기도 해서 종잡을 수 없었다. 어쨌거나 관에 힘을 작용해서 남인태를 그 꼴로 만들 수 있는 집안이라면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염상구는 염상구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남인태는 일단 떠나버린 사람이고 새 사람이 누가 올 것이냐가 문제였다. 신도 길들인 신이 발편하고 계집도 길들인 계집이 깊은 맛 있더라고. 사람도 오래 사귀며 서로의 구린 속, 더러운 속 다 아는 사이라야 배짱도 맞고 마음도 편한 법이었다. 남인태와는 3년을 지내는 동안 적당히 주고받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속여가며 그런 대로 배짱을 잘 맞춘 편이었다. 그런데 그는 떠나버리고 새 사람을 맡게 된 형편이었다. 새 사람이라고 해야 다 그놈이 그놈이고 사귀면 통하는 구석이 있겠지 생각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렇게 마음 편한 쪽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건 김범우네 집안 때문이었다. 김범우에게 직접 확인해 보지도 못했고 확인할 방도도 없는 일이었지만 읍내 장자리들 사이에 퍼진 소문이 거의 확실할 것이었다. 김범우를 잡아들일 때 마지못해 협조를 하긴 했지만 왠지 불안했고 그 불안감으로 하여 김범우의 일에는 아예 모른 척했던 것이다. 그런데 남인태가 겁도 없이 순천으로 이첩까지 시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큰일 났구나 싶었던 것이다. 사주팔자에 죽을 수가 끼지 않고 토정비결에 토끼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점괘가 적히지 않고서야 남인태가 그런 넋빠진 짓을 했을 리가 없었다. 남인태야 어찌되었건 김범은의 힘이 작용해서 비워진 자리에 새로 올 사람은 최소한 남인태처럼 적당히 될 사람은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건 참으로 중대하고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새로 오는 자가 어떻든 이쪽에서는 일단 방어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대장님, 커피 한 잔 흐시겠소? 염상구는 임만수에게 넌지시 물었다. 그럽시다. 임만수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선뜻 응했다. 새 서장은 오늘 중으로 오겠제라. 염상구는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말을 꺼냈다. 아마 그럴 거요. 비상시국이니까. 임만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담배를 빨았다. 대장님 입장이 조금 불편스럽겠소. 염상구는 임만수의 옆구리를 치고 들었다. 먼저 힘을 합치자고 저 자세로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왜? 지금은 엄연히 계엄 상태고 나는 직결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야. 예상대로 임만수는 벌컥 화를 냈다. 그것을 누가 모르요. 근데 직결 처분이야 빨갱이 헌태나 써먹는 것이고 새 서장은 새 서장 아니겠소. 남인태도 내 손아귀에서 꼼짝을 못했는데 더군다나 새로 오는 놈이 어디다 대고 까불겠어. 임만수의 기세는 당당했다. 그러나 그 기세 전부가 진짜만이 아니라는 것을 염상구는 간파하고 있었다.
대장님, 새 서장이 남인태하고 똑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남인태야 요번 난리통에 읍내를 뺏겨뿐 죄가 있은께 지도 기가 폭 죽고 대장님도 다루기가 쉬웠더라. 근데 새 서장이야 그런 죄 없겠다. 김씨 문중이 뒤에 있겠다. 새로 왔은께 짓듯 필라고 흑었다. 쪼깐 골머리 아플 것인디요. 임만수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염상군은 그를 곁눈질하며 커피를 홀짝거렸다. 염단장 말도 틀린 말이 아니오. 임만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가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지. 너그 놈들 감 빼먹는 사람이여. 염상군은 내밀하게 웃음 짓고 있었다. 염단장은 나와 더욱 유대를 강화해야 되겠소. 그게 염단장한테도 이로울 테니까. 어떻소? 바로 기다리던 말이었다. 나야 대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져라.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켜서 하는 일로 해두었다. 앞으로 잘 될 거요. 그런데 학교에 잡아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소? 임만수는 빨갱이 가족 처리 문제가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듣고 보니 염상구로서도 그들이 신경에 거슬렸다. 그들을 잡아들여 별 소득이 없었는데 새 서장이 온 다음까지 질질 끌어서 이득될 것이 없을 것 같았다. 털만치 털고 겁줄만치 줬은께 인자 풀어주는 것이 어쩔란가 모르겠소. 염단장 생각도 내 생각과 같구만. 임만수는 한참을 고개를 끄덕이더니 좋소. 한바탕 겁을 주고 나서 오후에 풀어주도록 합시다. 염상구는 엉뚱하게도 강동식의 마누라 외서댁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탄력 좋은 유방과 쫄깃쫄깃한 겨울 꼬막 맛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삼삼하게 아른거렸다. 그러고 보니 벌써 며칠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던 것이다. 호산댁은 쌀 2되박과 보리 3-4되박을 싼 포퉁이를 들고 돛돌로 내려섰다. 흰 실로 코를 꿰맨 검정 고무신에 발을 넣던 호산댁은 잠시 멈칫거렸다. 무언가 더 가져갈 게 없나 싶어서였다. 그것만을 들고 나서기는 어딘가 미진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두 손자에게 당장 먹일 수 있는 맛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집에는 아이들에게 군것질 시킬 만한 것이 없었다. 장성한 아들과 사는 집에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었다. 호산댁은 서운한 기분으로 토방을 내려섰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란듯이 쌀보퉁이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황감한 일이냐고 서운함을 지우려고 했다. 엄니, 쌀 대박이나 퍼갖고 그 집구석 참 가보고 허시오. 아새끼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소.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불쑥 말했던 것이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어서 호산댁은 헛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다. 그동안 큰아들 집에는 발걸음도 못하게 닥달을 해왔던 터였다. 네 그것이 참말이다냐. 혹시 늙은 애미맘 떠보려고 하는 소리 아니여? 호산댁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딜에다 보라고 했다고 아새끼들 배꼽이 요강꼭지가 되게 퍼다 먹였다가 난리가 날 것이오. 굶어 뒤지지만 않게 해야 쓸 것이오. 작은 아들은 눈을 고약스럽게 뜨며 못을 박았던 것이다. 허문 호산댁은 연방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고 있었다. 대문을 나서며 호산댁은 보퉁이를 머리에 이었다. 무엇이든 들고 가는 것보다 머리에 이는 것이 편한 것은 평생 동안 길들여진 습관이었다. 그녀의 허리는 굽어 있었고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다. 남들의 눈에 불편할 정도로 굽어진 허리는 그녀가 겪어낸 평생의 고생살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작은 아들의 허락이 떨어진 다음 호산댁은 두 번째 행보를 하는 것이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쌀보퉁이를 이고 큰아들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 호산댁은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신명나는 일일 수가 없었다. 지도 한필줄인께 의자수가 없는 것이제. 마음을 돌려준 작은 아들이 그저 고맙고 기특할 뿐이었다. 호산댁은 가난에 찌들려 몸고생도 심하게 겪고 살았지만
두 아들로 해서 겪어온 마음고생은 몸고생보다 더 큰 아픔이었다. 천하를 짊어지리라 믿었던 큰아들이 엉뚱하게 공산주의 바람을 일으키며 쫓겨다니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살인죄를 짓고 종적을 감추어버린 그 세월은 목숨부터 살았다고 할 것이 없었다. 가슴은 타다타다 제풀에 꺼진 숫덩이였다. 그래도 해방은 고마운 것이었다. 작은아들을 찾아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고생은 또 시작이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 총뿌리를 대고 맞서게 된 것이다. 둘 중에 그 누구를 말릴 수 없었다. 그저 타는 마음만 두 아들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읍내에서 총소리만 울렸다 하면 그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혀가 마르게 비는 수밖에 없었다. 찬씨님, 칠성님, 터주대감님, 우리 자석들 상하지 않게 해주십소사. 누구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녀에겐 둘 다 소중한 자식일 뿐이었다. 작은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호산댁은 또 마음 한가닥을 죄스러움으로 적신 채 큰아들네 처자식한테 걸쳐두고 있었다. 큰며느리가 겪는 이중 삼중의 고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손자들의 배고름을 생각하면 밥술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다. 작은아들은 서로 오도가도 못하게 닥달을 했지만 호산댁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었다. 치마 속에 먹을 것을 감춰가지고 작은아들 눈을 피해 손자들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이제 그 조마조마한 도둑걸음을 면하게 된 것이다. 에헤, 엿들사쇼, 엿들사. 아들 밥 비벼주다가 숟가락 몽댕이 부러진 것, 버봇쌈 하다가 노사발 내붙인 것, 누룽밥 긁어먹다가 양은 냄비 빵꾸 낸 것, 재앙실은 외아들이 붕아시계 고장 낸 것, 생과부 오줌발에 논요광 찌그러진 것, 동서지간 싸우다가 소뚜껑 깨먹은 것, 아하! 쓰자허니 못 쓰겠고 내 부잔이 아까운 것 무엇이든지 갖고 와! 얼른 와서 엿하고 바꿔 묵어! 달고 만난 찹쌀엿! 아하! 싸게 싸게 갖고 와! 늦어불면 못 묵어! 아하! 찹쌀엿! 찹쌀엿! 둘이 묵다가 한나 죽어도 모를 달고 만난 찹쌀엿! 무당이 바라소리에 맞춰 춤을 추듯 엿장수는 커다란 가위를 철그렁거려 박자를 맞춰가며 걸찍한 목소리로 잘도 주워 섬기고 있었다. 호산댁은 먼 발치에서부터 엿장수 소리를 들으며 망설이기 시작했다. 두 손자 새끼가 엿을 보면 얼마나 환장을 하랴. 그러나 가진 것이라고는 머리에 이인 곡식뿐이었다. 배를 고른 신세에 곡식으로 군것질을 할 것을 바꿀 것인가.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고도 싶었고 어찌 생각하면 죄되는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돌절구에서 막 쳐낸 찹쌀 떡덩이가 떡판에 퍼져 있는 것처럼 옆판에는 엿이 보기에도 푸짐하게 퍼져 있었다. 엿 위에는 색색의 가루가 뿌려져 있어서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자신도 모르게 옆판 앞에 걸음을 멈춰선 호산댁은 이빨 사이사이에서 신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다 늙은 내가 이러는데 어린 것들이야 얼마나 먹고 싶으랴. 할머니, 보고만 섰들 말고 선지 새끼들 좀 사다 먹이시오. 커나는 아그돌이야 더러 단 것을 먹어야 쑥쑥 크잖아. 내 매물 우지 그렇게 콕 집어내는 거? 호산댁은 감탄에 맞지 않으며 순간적으로 곡식과 엿을 바꾸기로 마음 정해버렸다. 보리쌀도 밭재라? 보리쌀이라? 엿장수는 약간 머뭇하며 반문하고는 하모니라 바꿔 말고라. 하며 엿자르는 쇠붙이를 집어들었다. 그는 빠르게 호산댁의 머리에 올려진 보퉁이를 살폈던 것이다. 보리쌀 반대박이면 윷 얼마나 줄라요? 호산댁은 보퉁이를 내릴 생각도 않고 먼저 얼마나 줄 것인지 금을 그어보라고 눈짓을 하고 있었다. 금을 시원찮게 그으면 사지 않겠다는 으름장이었다. 보리쌀 한 대박이면 한 대박이지 반 대박은 무엇이다요? 엿장수도 지지 않고 야무지게 흥정에 나섰다. 반대복이면 열아 안 풀었다 그런 말인가 본디. 나도 안 사것은 게 냅두시오.
호산댁은 사정없이 내쏘며 옆판 앞에서 돌아섰다. 왔다 할머니 어째 그러시오? 엿장수는 화다닥 놀라 호산댁을 붙들고는 기왕 포는 김에 더 포라보자는 말이었지. 누가 안 폴겠다고 그럽디여? 많이 들이틴게 요리 오시오 요리. 호산댁을 옆판 쪽으로 돌려 세우려고 애썼다. 호산댁은 한편으로 버티며 한편으로 못 이기는 척 돌아서고 있었다. 음에나 줄란지 얼른 그말 그서보시오. 호산댁의 어조는 사뭇 당당해져 있었다. 보자 가설랑은에 보리쌀 반대박이라고 혔은께로. 엿장수는 소리를 느려 빼며 쇠붙이를 집어들었다. 덤을 더 달라거니 그만하면 됐다거니 한 주먹을 더 놓아야 반대박이 된다거니 간 것만으로도 반대박이 넘었다거니 한동안 실랑이를 거쳐 작은 거래는 매듭되었다. 보퉁이 속에 엿을 넣은 호산댁은 굽은 허리로 젠걸음을 쳤다. 왼쪽 팔은 허리에 올려져 있었고 오른쪽 팔은 발걸음에 맞춰 길이 좁다 하고 휘둘러대고 있었다. 방조야, 덕순아, 할매 왔다. 호산댁은 사립을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소리치고 있었다. 나이가 아래인데도 그녀는 손자부터 부르고 있었다. 야, 할매다! 지게문이 왈칵 열림과 동시에 사내아이가 뛰쳐나왔다. 그 아이는 신도 신지 않고 마당으로 뛰어내려 할머니에게로 내달았다. 염상진의 두 번째 아이이자 장남이었다. 할매, 또 쌀 갖고 왔는가? 광조는 어린 눈을 치켰더 할머니의 머리에 올려진 보퉁이를 보고 있었다. 아유, 온냐. 내 새끼 배 골물까봐 할매가 또 쌀 갖고 왔단다. 호산댁은 손자의 볼기를 토닥거리며 더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매, 오셨는 게라. 계집아이가 호산댁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그려, 덕순아, 동상 밥은 지떼지떼 해먹이치야? 야, 아유, 그려. 우리 덕순이가 착하고 착하다. 호산댁은 손녀의 단발머리를 몇 번이고 쓰다듬었다. 덕순이는 할머니의 머리 위에 올려진 보퉁이를 받아들었다. 그런 덕순이의 얼굴에는 어떤 슬픔이 어려 있었다. 동생 광조와는 대조적인 얼굴이었다. 덕순이는 9살로 국민학교 3학년이었고 광조는 6살이었다. 할매가 늙어줄라고 만난 엿 사왔다. 방에 자리를 잡고 앉은 호산댁은 보퉁이의 매듭을 풀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메, 우리 할매 최고시! 광조는 펄쩍 뛰듯이 하며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덕순이는 그 옆에서 보퉁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호산댁은 엿을 똑같이 나눈다고 나누었다. 그런데도 자신의 눈에도 광조의 것으로 마음 정한 쪽이 좀 더 많아 보였다. 그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어서들 묵어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광조가 엿을 덮치듯 했다. 그리고 입으로 마구 몰아넣었다. 아유, 은칠라, 찬찬히 묵어라, 찬찬히. 호산댁은 주먹을 들어 쥐어박는 신용을 했다. 고구마가 얹히지, 엿도 얹히간디? 광조는 엿을 한 입 가득 몰아넣고서도 할 말은 다 했다. 웃다, 네 새끼 똑똑히도다. 호산댁은 흐뭇하게 웃으며 손자의 볼기를 토닥거렸다. 이것이 애비를 닮아 이리 똑똑한 것이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할매, 요거 드시시오이. 덕순이는 제 앞에 엿을 할머니 앞으로 밀어놓았다. 아니요. 할매는 포르쉐 묵었다. 아니구만요, 지랑 한 꾼에 잡수시시오이. 덕순이는 엿을 할머니 앞으로 더 밀었다. 그려, 나도 묵을 팀께 니도 얼른 묵으라. 호산댁은 손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덕순이가 더없이 기특하게 여겨지면서도 안쓰러웠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 형편에 따라 사라지게 마련인 듯 덕순이는 나이답지 않게 어른 몫을 실하게 해냈다. 애미 없는 집을 지키며 물까지 길어다가 동생 밥을 해먹이고 있었다. 할매, 엄니는 언제 와? 광조야.
덕순이가 동생에게 눈을 흘겼다. 금세 올 것인께 조금만 더 참거라. 호산댁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다. 작은 아들한테 몇 번이나 묻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결국 꺼내지 못했던 것이다. 밤에는 영 추운데. 광조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입술을 쑥 내밀었다. 저것이 밤이면 애미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모양이라 싶어 호산댁은 콧등이 찡해졌다. 바보. 언니보단 아버지가 더 고상해요. 덕순이가 불쑥 말하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호산댁은 덕순이를 부르려다가 그만두었다. 그 말에 이미 울음이 묻어 있었던 것이다. 애비 걱정으로 우는 것조차 못하게 할 수는 없었다. 날로 추위가 메워지고 있는데 어린 손녀의 말 맞다나 큰아들이 산중에서 어떻게 겨울을 날지 기막힌 노릇이었다. 손가락 매듭 만큼 떼 넣었던 엿이 반나마 녹았는데 호산댁은 그것을 꺼내 손자의 입에다가 넣어주었다. 목이 메어 그 작은 엿조각조차 입에 넣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현동 사장은 남원장의 구석진 방에서 고흥의 부자 서운상을 만나고 있었다. 서로 간에 중대한 상담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여자 같은 것은 옆에 앉히지도 않았다. 상담의 진척 결과에 따라 술자리가 흐드러지게 벌어지느냐, 가벼운 저녁 식사로 자리를 끝내느냐는 결정될 것이다. 아우의 말로는 양조장이란 가만히 앉아서 금파내는 양심 있게 집만 광주로 이사를 하고 경영관리는 제가 대신 책임 맡겠다고 하긴 옵니다만. 정 사장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었다. 상담에서 을에 따르게 마련인 물건값 지키기 작전이었다. 상대방이 그 속셈을 빤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한 자락 깔 필요가 있었다. 노름판에서 부리는 배짱이 모두 허풍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배짱을 세게 부리는 놈한테 기가 죽는 것처럼. 더구나 서운상은 옛날부터 은근히 술도가를 탐내오고 있던 터였으므로 그 당연한 거짓말은 더욱 필요했다. 정 사장님이 처하신 입장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만요. 그러고 양 조장이 금 캐내듣기 하는 장사라는 것도 시상에 다 아는 일인께 아우님 되시는 분의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서운상은 말을 멈추고 정종잔을 들어 찔끔 마셨다. 정 사장은 그런 서운상을 반쯤 뜬 눈으로 내려다보듯 하고 있었다. 서운상은 생각을 감추리는 것이었고 정 사장은 방어를 겸한 탐색을 하고 있었다. 헌디 폐일은 하고 우리가 이리 마주 앉은 것은 팔겄다 사겄다 하는 뜻인께 정 사장님이 먼처럼 딱 값을 나부시오. 가오강꾼이 있는 처지도 아닌께. 예상치 못했던 정면 공격이었다. 가당치도 않은 거짓말 밑에 깔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었고 매물의 마음이 동해 서두르는 것일 수도 있었다. 진위를 알기 전에 정면 공격에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맞는 말씀이요. 거강꾼도 없는 흥정 있게 결말은 빨리 날 것이요. 근데 값을 놓기 전에 나한테 사정이 한 가지 있어. 정 사장의 말에 그때까지 줄곧 상 위에만 시선을 던지고 있던 서운상이 눈을 치켜떴다. 매섭지는 않지만 어떤 기운이 담긴 눈이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재산 중에 양조장 말고 노마지기가 있는데 그것을 양조장이 묻고 한꺼번에 처분해야 할 용편이요. 그래야 목돈으로 광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요. 서운상이 난색이 되었다. 시선을 떨구며 담배를 빼들었다. 꾹 다물린 입이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았다. 정 사장은 아랫배에다 힘을 주었다. 지금부터가 배짱 노름이다 싶었던 것이다. 말을 먼저 꺼내는 쪽이 덜미를 잡히는 것이었다. 정 사장은 소리 없이 정종잔을 들어올렸다. 그러면서도 내리뜬 눈길은 서운상한테서 떼지 않고 있었다. 정종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혀로 빨았다. 방 안에는 점점 침묵의 무게가 가중되고 있었다. 서운상은 담배를 입술에서 떼지 않고 그러나 느리게 빨아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종잔이 기울어질수록 정 사장은 느긋해지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한 이상 상대방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쪽 조건에 끌려들게 마련이었다. 서운상의 입에 물린 담배가 반쯤 탔는데도 쟤는 그대로 붙어 있었다. 생각의 골몰에 있는 서운상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저것도 예사 물건이 아니로구나. 정 사장은 씁쓸한 웃음을 정종방울에 섞어 넘기고 있었다. 정종잔이 거의 기울어지고 담배가 거의 타들었을 즈음이었다. 눈이 전부 맨마지기요. 마침내 서운상이 입을 열었다. 정 사장은 하마터면 휴 한숨을 토할 뻔했다. 꼬리 띄고 300 맞이기요. 300이라. 서운상은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정 사장은 완전히 승리감에 취했다. 지금부터야말로 가격 절충만 남은 셈이었다. 담배를 새로 피워 문 것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정 사장은 줄다리기를 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다. 눈 300은 시가의 반을 쳐주겠소. 느닷없는 말이었다. 그리고 서운상은 화가 난 듯이 담배를 거칠게 비벼 끄더니 두 팔로 상을 짚고는 엉거주춤 일어서고 있었다. 정 사장은 정신이 멍해졌다. 얼핏 변소를 가려는가 생각했지만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서운상의 눈과 마주친 정 사장은 정신이 퍼뜩 들었다. 서운상은 시가의 반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고 자신의 제의에 응해오지 않으면 그대로 자리를 뜨겠다는 의사표시였던 것이다. 이놈이 그야말로 배짱을 부려모든 것인가? 아니면 정말일까? 맞서 배짱을 부려봐. 순간적으로 생각해보았지만 종잡을 수가 없었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다시 앉혀야 한다. 정 사장의 머리에는 그 생각만이 확실하게 떠올라 있었다. 급하시긴. 내 대답할 것이니 앉으시오. 정 사장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며 정겨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농지 개혁이다 뭐다 해서 아무리 땅이 시세 없고 내 형편 또한 급하다 해도 반값이 뭐냐. 시가에 칠할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 그만 가겠소. 서운상은 더 몸을 일으켰다. 이놈이 정말 갈 모양이네. 정 사장은 마음이 급해지고 정신이 혼란해졌다. 아니다. 이놈이 배짱을 부리는 것이다. 우선 앉히고 봐야 한다. 정 사장은 숨을 가다듬었다. 좋소. 앉으시오. 조수가 무슨 뜻이요? 반값에 허겄던 대답이요. 정 사장은 신음을 씹었다. 우선 앉으시오. 점잖게. 정 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알겠소. 나 가겠소. 서운상은 완전히 몸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때서야 정 사장은 다급해졌다. 최익승에게 술도가 반을 빼앗기는 것보다야 눈을 싸게 처분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었다. 한은 너무하고 6홀로 정합시다. 정 사장이 벌떡 일어서며 뱉은 말이었다. 말 대접이라는 것이 있는 법인께 반반씩 나눠 5호로 양보하겠소. 서운상이 냉정하게 말했다. 정 사장은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1할의 반, 5푼 때문에 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더 말을 꺼냈다가는 사람만 더럽고 치사하게 될 판이었다. 그리합시다. 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정 사장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정작 중대한 거래는 이제부터였던 것이다. 서운상은 연거푸 잔을 비웠다. 정 사장님, 논 싸게 처분해왔다고 너무 아까워 생각 마시시오. 내가 논값을 그리 후려 때린 것은 나도 그 논을 다시 처분하려고 그런 것이오. 싸게 사서 싸게 처분해야 손쉬울 것 아니겠소. 앞으로 시장이 달라질 것은 뻔한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논만도 두통거리오. 요번 난리 겪고 본게 논 많이 가진 부자가 제일 멍청이오. 그만치 원수를 많이 자는 것 아니겠소. 거래 전에 이런 말 혀봤자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혀서 인정하는 소리오. 서운상은 차분하게 말을 해나갔다. 정 사장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그것이 정말이든 거짓말이든 거래는 이미 끝난 것이었다. 양 조장은 논 흥정어떻게 안 할 것인께 정 사장님도 받을 값을 적당히 놓아보시오.
서은상이 앉음새를 고치며 말했다. 정 사장은 손수 술을 따라 단숨에 비웠다. 양 조장의 가격을 말하기에 앞서 어떤 비감이 스쳐갔던 것이다. 그건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감이기도 했다. 정 사장은 미리 생각하고 있던 가격을 털어놓았다. 그 정도야 불러야겠지요. 나도 아까 정 사장님 말대접 했으니께 정 사장님도 인자 내 말대접 좀 해주면 좋겠소. 얼마로 말대접을 할 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풀려나가 양 조장의 거래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타결이 되었다. 정 사장은 잔금 때까지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서운상도 그러기를 바랐다. 오늘 술은 내가 사갔어. 정 사장이 말했다. 이리 오너라 언녀나. 정 사장이 목청껏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는 밤새도록 마시리라 작정했다. 토벌대의 살인사건은 신임 서장 권병재가 부임한 이틀 후에 발생했다. 오후 2시경에 읍내 한복판인 역전 공터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토벌대가 전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위협 사격이었다. 역전 주위에는 삽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최근 들어 아무리 총소리에 겁질린 읍민들이라고 하지만 밤이 아닌 대낮에 울려대는 총성에 혼비백산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대낮의 총성에 대한 호기심 못지않은 소문이 마른 풀숲에 불길 번지듯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토벌대가 생사람을 죽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똘똘 뭉쳐 토벌대 내쫓으라고 나섰는가 봐. 어메, 거기가 어느 동네까? 장좌리라고 하더만. 어째 생사람을 죽였을까? 그것이사 나도 모른게 역전으로 가보소. 그래야 쓰겠네. 좋은 귀경거리인디. 전진 시위대는 100여 명의 남녀였다. 그들은 5명씩 줄을 맞춰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대열의 앞에는 가만히 2장을 이어 급조한 들것에 피범벅이 된 시체가 눕혀져 있었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맨 젊은이 넷이 그것을 들고 있었다. 바로 그 앞에 한 사람이 서서 대열을 이끌고 있었다. 그 사람은 팔을 찌뻗어 올리며 소리쳤다. 살인집단 토벌대 물러가라! 뒤따라 대열을 이룬 사람들이 일제히 팔을 찌뻗어 올리며 복창을 했다. 발악적인 그 소리는 살벌한 사람들의 얼굴처럼 섬뜩하게 퍼져나갔다. 그 외침을 찢어대듯이 총성이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대열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전혀 동요됨이 없이 천천히 발을 옮겨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불현듯 외쳐댔다. 살인집단 토벌대 물러가라! 뒤따르는 대열의 복창은 어기차게 울려 퍼졌다. 그 위세에 밀려 토벌대는 위협 사격을 가하면서도 벌써 100m 가까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긴장을 한 채 입들을 다물고 있어서 위기감은 한층 더했다. 저 앞장선 사람이 리기요? 남국민의교 선상님 아니라고? 한 여자가 옆에 여자 귀에다 대고 숨가쁜 소리로 말했다. 그것을 인자하라는가? 옆에 여자가 시끄럽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아까부터 뭐 어디서 본듯한 얼굴이었는데 말이지. 근데 저 선생님이 어째 앞장을 서 저 야다니까? 참말로 자네가 가서 물어보소. 옆에 여자가 짜증스럽게 내쏘았다. 더 물러나지 말고 이 지점을 고수해! 토벌대의 지휘자가 소리쳤다. 토벌대는 읍사무소와 경찰서로 가는 길목까지 물러나 있었던 것이다. 이 새끼 똑똑히 들어! 이 지점을 넘어서려고 했다간 그땐 정말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말겠어. 이건 위협이 아니야! 토벌대 지휘자가 대열을 이끌고 있는 10여 미터 앞의 남자를 향해 소리쳤다. 그리고 총을 갈겨댔다. 남자의 바로 앞 땅바닥에 총알이 퍽퍽 박히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남자가 주춤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남자는 다시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살인집단 토벌대 물러가라! 남자는 마치 발악이라도 하듯이 소리치며 팔을 찌뻗어 올렸다. 경찰서장과 토벌대장과 청년단장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임만수가 숨을 씩씩거리며 남자를 가로막았다. 이 새끼 넌 누구야? 임만수가 지른 고함이었다. 나는
손승호란 사람이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다. 이 새끼, 너 지금 영원히 땐데 이 지랄이야. 돼지고 싶어? 터벌대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어. 터벌대는 살인 집단이요. 우리 읍에서 물러가시오. 손승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도 싸늘했다. 이 새끼 돼지고 싶어 환장을 했구만. 이 새끼야, 빨갱이니까 죽였지 괜히 죽여? 토벌대를 모략 중상하고 사람들을 선동한 니놈도 빨갱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소. 당신 부하가 여자를 겁탈하려다가 여자 오빠한테 들키자 살인을 해버렸어. 그 시체가 바로 뒤에 있어. 그라 이 새끼야! 빨리 해산시켜! 못하겠어. 토벌대는 물러가시오. 새끼 정말 말 안 듣겠어! 임만수가 권총을 빼들었다. 김범우는 그즈음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서고 있었다. 토벌대장과 맞서고 있는 것이 손승호임을 알아본 순간 김범우는 눈을 두어 번 껌벅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김범우가 미처 감정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때 임만수가 권총으로 손승호를 내려친 것과 손승호가 푹 고꾸라지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김범우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뛰쳐나갔다. 승호, 괜찮은가? 나 범은해. 김범우는 손승호를 부축했다. 벌써 진한 피가 그의 왼쪽 얼굴을 적셔내리고 있었다. 범우, 자네가... 김범우를 올려다보는 손승호의 얼굴에는 의미 모를 웃음이 떠올랐다. 이 친구 맹랑하네. 김범우는 얼핏 생각하고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저놈 죽여라, 대장놈 죽여라 하는 고함 소리가 터졌기 때문이었다. 대열을 이룬 사람들이 어지럽게 이쪽으로 몰리고 있었다. 승호, 빨리 진정시켜. 큰일 나겠어. 김범우는 손승호의 겨드랑이를 부축해 일으키며 저 사람들 자네 말밖에 안 들어. 내 어깨에 올라타고 소리치게. 다급하게 말하고는 김범우는 빠른 동작으로 손승호의 가랑이 사이로 머리를 뒤밀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진정해야 합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김범우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손승호는 두 팔을 저어가며 외쳤다. 그의 왼쪽 턱에서는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차츰 가라앉아 가고 있었다. 사람들을 전부 앉히게. 지금부터 시작 아닌가? 김범우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말했다. 손승호는 사람들을 제자리에 앉게 했다. 김범우는 손승호를 내려놓았다. 승호, 지금부터 이성적으로 일을 해결해야 하네. 물론 지금까지 감정적이었다는 말이 아니네. 김범우는 손수건을 꺼내 손승호의 이마로 가져갔다. 손승호가 그것을 손바닥으로 눌렀다. 자네도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토벌대를 물러가게 할 수는 없네. 그러나 당장 이 자리에서 토벌대장의 공개 사과와 살인자에 대한 처벌 약속을 받아내면 오늘의 행동에 대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토벌대의 그런 횡포도 없어질 거고 말이네. 손승호는 잠시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중재를 하겠네. 김범우는 씩 웃어 보이고는 돌아섰다. 돌아서는 그 짧은 동안 김범우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냉기가 흐르는 얼굴에 눈이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토벌대장이지요? 나 김범무라고 합니다. 친구가 부상을 당해 내가 대신 나선 겁니다. 김범우의 큰 키는 토벌대장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임만수는 김범우를 올려다보며 미적미적하고 있었다. 당신네 토벌대가 그동안 저지른 횡포와 오늘 발생한 살인사건을 샅샅이 적어 전체 은민의 이름으로 사직 당국에 진정하겠소. 임만수의 얼굴이 금방 굳어졌다. 성님, 법무성님, 그건 너무... 청년단장, 여긴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오. 염상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김범우가 한 말이었다. 김 선생님,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그 일만은 좀 참아주십시오. 임만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수없이 민폐를 끼치고 그것도 부족해 무고한 양민을 살해하기까지 했어. 그래놓고 무슨 일이든 하겠다니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요? 다시는
민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고 살인자를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그 선에서 일이 끝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범우는 말로만 들은 신임 서장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키가 크고 선량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예, 토벌대장 말처럼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김범우는 임만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나도 이를 번잡스럽게 키우고 싶진 않소. 당신이 대장으로서의 잘못을 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않을 것과 살인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할 수 있다면 그 선에서 끝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시키겠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수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혀를 내밀어 입술을 죽였다. 만약 진정서가 들어간다면 남인태의 신세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이었다. 진정서에 적히는 민폐도 문제가 되는데 살인까지 저질렀으니 책임 문책을 받아 실형을 살게 될 것은 무르나 마나 한 일이었다. 그런 다급한 마당에 공개 사과 아니라 큰 절을 하라 해도 100번은 할 판이었다. 자네와 말한 대로 다 됐으니 자네가 저 사람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하게. 자네가 대신 좀 해주게. 난 지금 머리도 아프고 목도 쉬고 죽을 지경이네. 이 사람아, 자네 정신 있나? 저 사람들은 자네 말이 아니면 그 누구 말도 안 믿네. 오늘만은 말이야. 그게 군중심리라는 것 아닌가? 자네는 선동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네. 자네는 오늘만은 저 사람들의 예수고 나폴레옹이네. 김범우는 짓궂게 웃었다. 그렇다면 별 수 없지. 손승호는 쓰게 웃으며 사람들 쪽으로 돌아섰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요구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 김범우는 옆눈길로 손승호를 쳐다보았다. 말을 저렇게 시작해서 어쩌려나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어디 어떻게 끌어가나 구경이나 하자 하는 짓궂은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조용히들 하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토벌대원은 엄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벌대장이 여러분 앞에 사죄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벌대는 앞으로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토벌대를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벌대를 몰아내고 나면 나라에서는 다른 토벌대를 또 보냅니다. 왜냐하면 산중의 좌익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토벌대가 새로 오면 또 민폐를 끼치고 여러분은 다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 힘으로 여기 있는 토벌대의 버릇을 고치고 길을 잡았습니다. 이 토벌대를 몰아내고 새 토벌대를 받아들여 또 괴로움을 당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길 잡은 이 토벌대를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뻔했다. 손승호는 사람들을 국민학생 다루듯 하고 있었다. 국민학교 훈장다운 그 화술에 김범우는 빙긋이 웃고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벌대장의 사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승호가 말을 끝내고 돌아섰다. 과거란 망각이 아니라 현재의 축적이라는 말이 맞군. 김범우는 손승호를 보며 피식 웃었다. 무슨 소린가? 왕년의 마르크시스트다워. 손승호가 고개를 저었다. 피가 검붉게 말라붙은 그의 얼굴이 파리했다. 그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김범우는 생각했다. 저는 토벌대장의 책임으로 그동안 끼친 민폐와 오늘 토벌대장이 꽥꽥 소리를 질러가며 공개 사과를 해나가고 있었다. 연설인지 사과의 말인지 분간이 어려운 어투였다. 가세 병원으로. 김범우는 손승호의 팔을 붙들었다. 선동했으니 해산 책임도 져야지. 그렇게 되나? 다친 지 너무 오래됐는데. 5분 차이에 죽기야 하려고. 김범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뱃갑을 잡았다가 도로 놓아버렸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읍내 사람들은 다 몰려나온 것 같았다. 손승호의 인력 동원 능력은 탁월했다. 그가 어떻게 이 사건을 이끌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엉뚱하게 장절이 사람들을 몰고 나온 것부터가 추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임만수의 사과의 말이 끝났다. 그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말을 끝내고서도 허리가 반이 굽도록 깊은 절을 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손승호가 왼손을 이마의 상처 자리에 댄 채 오른손으로 반쪽 손나팔을 만들어 입에 대고 외쳤다. 땅바닥에 앉았던 사람들은 일어나기 시작했고 손승호를 향해 꾸벅꾸벅 절을 하고는 돌아섰다. 손승호의 이마는 6바늘을 꿰맸다. 3바늘은 이마였고 나머지 3바늘은 머리카락 속이었다. 이마 부분은 약간 흉이 남겠어요.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전 원장이 수건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영웅의 훈장인데 6바늘이 다 이마였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김범우는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말했다. 자넨 아까부터 날 자꾸만 놀리는군. 손승호가 지친 듯한 표정으로 김범우를 건너보았다. 놀리는 게 아니라 너무 경이로워서 그러네. 이제 치료도 끝났으니 경이나 간단히 듣세. 그때 간호원이 차를 날라왔다. 무쇠로 만든 차주전자의 무게감이 고풍스러움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장자리에 가정 방문을 나갔었지. 마침 터벌대가 빨갱이 색출을 나왔는데 동네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한쪽은 잔치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 음식 냄새 풍기며 소란스러웠고 다른 한쪽은 금방 누구라도 죽일 것처럼 살벌한 분위기였지. 남자들은 모조리 모아 세워놓고 사상조사를 하는 거였네. 장만하고 있는 음식은 그 조사를 적당히 잘해달라는 뜻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거야 이미 동네마다 행해진 일이니까 그러려니 외면을 했지. 그런데 술에 밥에 배 터지게 먹은 그들이 휴식이랍시고 낮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글쎄 한 놈이 빠져나와 처녀 혼자 있는 집으로 뛰어든 거야. 그래 어찌 됐겠나. 처녀는 반항을 하고 그놈은 덤벼들고 하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밖에 나갔던 처녀 오빠가 돌아온 거네. 상황이 어찌 됐겠어. 다급해진 그놈이 총을 갈겨댄 거야. 마당에 죽어 넘어진 그 참혹한 꼴이라니. 그 집이 내가 몇 시간 전에 들른 학생 집이었고 그때 만났던 사람을 피 흘리는 시체로 보아야 했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총든 자들 앞에 인명이 파리 목숨이야. 그런데 나를 더 미치게 만들어버린 건 그 부모들의 체념이야. 분하고 원통하지만 자기네처럼 힘없는 사람이 어쩔 수 있느냐는 것이었네.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었네. 나는 그 시체와 절망적 체념에 빠진 부모의 슬픔을 외면하고 돌아설 수가 없었어. 그런 비굴과 비겁을 저지를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렇다고 내가 그들보다 나은 힘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또한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네. 그 순간 나는 내가 한 마리 작고 하잘것없는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인간인가? 이런 집중적인 회의 앞에서 나는 완전히 해체되고 있었어. 그 장소를 외면할 비굴한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폭력에 대항할 당당한 용기도 없는 나는 이미 내 눈앞의 시체와 다를 것이 없었지. 그 순간 난 각오했어. 인위적인 힘을 만들자고. 그들에게도 힘이 있음을, 관권의 폭력을 접어설 수 있음을 실증시켜주고 싶었어. 그때 절망스러움은 나를 내 정신이 아니게 만들었어. 나는 선생이란 무기를 최대한 이용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지. 그 시체까지 동원한 선동은 30분도 안 걸려 완료됐지. 줄을 세우고 구호를 몇 번 연습시키고 그리고 토벌대 놈들이 뺑소니 쳐버린 읍내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어쨌든 대단한 일 해냈어.
그런데 자네 아까 나를 보자마자 웃은 그 의미는 뭐야? 그 경황 중에서도 웃음이 나오던가? 배짱 한번 두둑하더군. 배짱이 아니네. 머리를 맞고 쓰러진 순간 막막하더군. 사람들을 끌고 나온 이상 어떤 해결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쓰러졌지. 상대방은 거칠지. 방안이 없는 판에 자네가 나타난 거야. 자네가 그때처럼 반가울 줄이야. 그러니 웃을 수밖에. 반가운 웃음치고 어지간히 난해하더군. 자넨 웃음도 시 쓰는 식으로 웃나? 이 사람아, 나 그만 가야겠네. 너무 피곤해. 손승호는 무릎을 짚고 더디게 일어섰다. 참, 선생님, 치료비가 얼만지. 이 사람아, 치료비는 왜 자네가 내? 가해자인 토벌대장이 내야지. 그걸 어찌? 글쎄 그냥 가자니까. 폭행죄로 고소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데 치료비야 당연히 그자가 내야지. 김범우는 손승호의 등을 밀며 진찰실을 나왔다. 그는 전 원장에게 무슨 눈짓인가를 했다. 그의 가난한 살림에 치료비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고 오늘 보인 그의 행동이 너무 가슴 뭉클한 것이어서 김범우는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어디선지 한 방의 총성이 울렸다. 다음 날 살인을 저지른 토벌대원이 간밤에 자살을 했다는 소문과 함께 그의 시체가 불타버린 경찰서 뒷마당에 하루 종일 놓여 있었다. 시체의 이마 한가운데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빵 뚫려 있었다. 누군가의 입에서는 자살이 아니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그 말은 소문이 되지 못하고 이내 쓰러졌다. 21. 탈주 제보. 골목을 돌아서던 이지숙은 또 섬뜩하게 끼쳐오는 인기척을 의식했다. 미행이 붙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